네, 대선이 어느덧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지역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대선 전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후보 대권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도를 방문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저희가 현장 연결을 했습니다만 부울경 일정을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설 전에 이제 지역을 한번 쭉 부지런하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지난주부터 이 공약 경쟁이 좀 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난주에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오늘은 역시나 이제 뭐 전통적으로 지역 개발 공약 이것들이 또 이제 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설 민심이 대선을 좌우한다. 뭐 이런 이제 시간적인 그런 순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 전에 지역 개발 공약들을 갖다가 앞다투어서 내보내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강원도 간 것 중에 저는 눈길을 끄는 게 뭐 개발 공약이야 뭐 너도 나도 다 내놓으니까 사실 어떤 공약인지 서로 이렇게 차별화가 쉽지 않은데 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 사진만 찍고 가서 논란이 됐던 그 18개 그 지역발전 협의회 여길 굳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런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네. 뭔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지역에서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부울경을 방문해서 지난 총선 전에 사실은 이제 가덕도 이 신공항 개발의 속도를 높였고 벌써 1년 됐죠. 그 가덕도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1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가지고 산업은행 그다음에 이제 뭐 광역 GTX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얹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서로가 내가 되면 이거 더 해주겠다, 이거 더 빨리 해주겠다, 뭐 이런 모양새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설 앞두고 이제 지역 개발 공약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지역별로 집대성하는 뭐 그런 이제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뭐 이제 지역은 지금 뭐 한 경선 기간을 포함하면 한 거의 후보들이 한 두세 바퀴는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각 지역에 가서 뭐 특별한 어떤 것보다는 일단 뭐 그 각각 이제 선대위 출범식이라든가 필승 결의대라든가 이런 당의 기본적인 선대위 관련 일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이제 말은 해왔지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와 또 본선에서의 또 이야기는 다를 테니까 지역민들이 이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정리됐던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유권자의 이제 그 지지를 호소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이제 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뭐 다 지역마다 어떤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네. 뭐 관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이번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그 부울경에 간 거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실 그 지난 대선까지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선됐을 때도 부산에서 한 38% 득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부산에서 많은 표를 얻어가면서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이제 대구 경북과 부울경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부울경에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가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부산에서의 지지율 회복 이게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공약을 사실 오늘 낸 겁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이거는 사실 뭐 17기 시도에서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서 다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고 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뭐 산업은행 인력 자체가 3,300명이 되는 데다가 자산 규모도 수백조가 있기 네. 때문에 그 연관 산업이라든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부산에 간다면 부산이 이제 금융의 메카로서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들을 수건 사업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선물을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아마 부산에서 뜨거운 반응을 지지를 얻는다면 다음 행보를 나가는 데 있어서 지지율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합니다. 파격적인 공약이었던 만큼 기자들도 오늘 특히나 이 질의응답에서 그 공약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실천해낼 수 있을지가 이제 차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SNS에 오늘 글을 하나 올렸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 제2의 지역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신은 국민 통합의 길로 가겠다라고 좀 비교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딱 한 글자만 올렸던 그걸 딱 꼬집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이 올라온 지 꽤 된 시점,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글을 올린 의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여가부 폐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대남의 요구를 갖다가 전격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가 보이면서 지지율이 20대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어딜 나가고 있었냐? 친패미 친소수자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20대에서 지지율이 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연말 연초에 지지율 하락이 됐던 20대가 대거 이탈했던 층들이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또 그러면은 지지율의 위기를 느끼고 또 이대남을 쫓아가야 되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결론은 그래도 대통령은 균형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걸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는 뭐 20대 지지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이거를 SNS에 올렸겠죠. 윤석열 후보의 이번 이대남 표심 잡기 네. 이거 분명히 양날의 칼입니다.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빅카드이긴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럼 이대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내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 양날의 칸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남녀 균형적인 시각으로 양성 평등의 시각으로 바라보겠다. 좋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대남은 영영 못 끌어오는 거냐. 이런 또 양날의 칼인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양 후보 모두가 이대남의 어떤 문제 제기 이것에 대해서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입장 그리고 지지율이 낮았을 때는 이대남에 따라가고 지지율이 좀 좋아지면 균형적인 시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양 후보 모두가 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대남이 그만큼 이 하나하나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거의 일주일마다 지지율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이번 대선에서 이대남의 이 스윙 보터 굉장히 큰 여파를 가지고 있다.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그 공약 그거 하나 가지고 이대남의 표심을 100%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지고 뭐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이대남들이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패미 정책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핵심적 요소로서 여가부 폐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였다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대남 커뮤니티에서 그 요구가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젠더 이슈만으로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하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젠더 이슈만이 아니라 어차피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계속 개편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1년에 이제 여성부를 이제 만들 때 그다음에 지금 한 20년 지나왔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가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되어 왔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만을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 부서가 꼭 존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 예를 들어 정부에 한 18개 부가 있잖아요. 각 부마다 다 여성 관련 또 업무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다 끌고 와서 하나의 부서에서 이걸 하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이고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야기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되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부에다가 이제 가족 업무, 뭐 아동이나 뭐 한부모 가족 문제나 청소년 업무까지 갖고 와서 또 부서를 키워보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의 존재감들을 자꾸 부서가 과시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쓸데없는 여성 관련한 이슈를 또 키워갖고 네. 오히려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왔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부에서 뭐 고위직
공무원들이 민주당한테 공약을 만들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에 대한 이제 폐지 문제가 저는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성과 관련한 업무는 뭐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이슈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고유하게 하기로 했던 어떤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윤석열 후보도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남녀의 이대남의 악의적인 어떤 그 프레임으로 그 젠더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 오히려 정말 여성 문제, 정말 가족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사회 젠더 갈등 없이 해결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 사고에서의 어떤 대안 제시와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폐지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한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논란입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일부 내용 제외하고는 사실상 MBC의 보도를 허용해 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MBC에 항의 방문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는데 이 논란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중에 하나가 바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인가 혹은 수집 절차상의 취재윤리 위반 그리고 그 윤리가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정치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좀 선을 넘는다 싶은 그런 취재들이 벌어진 적이 좀 있습니다. 불과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가족 관련 보도가 사실은 뭐 거의 한 달 넘게 온 언론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뭐 그 독립된 그 자녀의 아파트에 뭐 아파트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밤샘 취재하고 네. 뭐 그냥 무단으로 가서 문 두들기고 이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모든 일들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뭐 취재 윤리를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취재 윤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조국 사태 때는 취재 윤리보다 알 권리가 더 우선이고 이번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관련해서는 뭐 알 권리보다 취재 윤리가 더 무선이냐. 이것도 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논란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법원은 이제까지 지난번 뭐 경기도 선거 때도 그랬고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인터넷에 유포하고 뭐 이렇게 트는 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그런 판례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 이런 부분을 빼고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까지 법원이 정치 관련 어떤 취재 보도에 있어서 일관되게 해왔던 그런 그 스탠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뭐를 했다던가 또는 뭐 봐주기를 MBC를 봐주기를 했다던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이고 이 정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특별한 판결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법원의 결정이 적절한 결정이었다. 이제까지 이런 입장이시죠? 일관되게 이렇게 판결해 왔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법원의 판결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이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그동안 이제 최근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좀 법원 스스로도 이제 정치 편향이 돼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쨌든 보면은 거의 이제 비호감 선거에서 거의 막장 선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7시간 녹취록이라는 거는 결국은 특정한 어떤 언론사의 기자가 사실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계속적인 이제 관계를 쌓아 나가고 의도한 어떤 질문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축적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드러난 것만 봐도 이제 7월 27일 날 이 기자가 소속돼 있는 서울의 소리라는 곳에서
계속 열린공감 TV라는 어떤 매체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공격을 좀 방어해주는 기사를 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갖고 소위 얘기해서 그들 표현대로 떡밥을 던져놓고 그걸 물기를 기다렸다가 딱 물으니까 가서 친교를 쌓으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빼내고 그걸 지금 6개월 동안 53차례 통화를 해서 7시간 45분 분량을 쌓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정치 공작이거든요. 이거는 정치권이 정치 공작이 아니라 이건 언론사가 개입된 정치 공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정치 공작이 선거 53일 남겨놓고 지금 공영방송인 MBC를 통해서 보도된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MBC의 보도를 막는다 하더라도 사실 유튜브라든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겠지만 그 전에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도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갖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까? 그때 언론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 그러면서 언론의 책임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허위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대 범죄로 해서 이걸 과실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진짜 이건 조작을 넘어서 거의 사기 수준의 어떤 이런 취재를 해놓고 이거를 공영방송에서 틀게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언론 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불과 두세 달 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김건희 씨 관련된 그 인터넷 방송 보도에 대해서 어디서 보도 듣지도 못한 조그마한 방송국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송 내는 거 이거야말로 조작 아니냐. 자신이 있으면 공중파 대형 방송에서 내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중파에서 그러면은 자신들이 명예를 걸고 보도를 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와가지고는 조그만 방송이 얘기하면은 인터넷 방송이 얘기하면 그거는 뭐 공작이고 대형 방송국이 얘기하면 그거는 뭐 공작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럼 지금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공중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돌이켜 본다면 인터넷 방송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공중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공중파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그 그러니까 가족 간의 통화, 사실 가족 간의 통화야말로 진짜 긴밀한 사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간의 통화를 갖다가 누가 제공했든지 간에 이 가족 간의 통화를 갖다가 공개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에 대한 너무 과도한 침해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거판에서 얼마나 많이 공개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족 간의 통화를 녹음한 것을 갖다가 트는 거는 그것도 검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그 7시간 통화가 뭐 도청을 했습니까? 강제로 녹음을 강요를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녹음의 주체가 또 당사자, 즉 기자란 말이에요. 또 알리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죠. 뭐 그 부분은 충분히 뭐 얘기될 수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사생활과 법원이 그런 걸 감안해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하지 마라라고 제안을 건 거니까 지금 우리 뭐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사생활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모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제까지 우리 법원의 판단은 가족 간의 통화조차도 검증의 범위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왔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다면 일관된 판결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MBC 얘기하고 이제 아까 윤석열 후보가 뭐 작은 방송 얘기했는데 큰 방송에서 내보내느냐 작은 방송에서 내보내느냐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소리 그 대표가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MBC에서 해야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다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MBC는 뭡니까? 공영방송이에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인 방송사도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거와 관련해서 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야 패널의 균형을 잡고 지금 최근에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방송의 분량까지도 초단위까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다 하면 그 외에도 지금 녹취록을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형수 녹설에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사실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이병철 씨의 그가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녹취록도 있잖아요. 그런 녹취록에 대해서는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에서 그걸 할 것은 아니었다 이런 네.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물어봤고 이번 이 사안에서의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MBC에까지 항의 방문을 하는 것이 이 사안을 전 국민적으로 알게 만든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지난번에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반대했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언론사를 여러 군데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론의 자유 침해 아닌가. 두 번째, 사실은 뭐 저는 이제까지 지라시를 잘 안 읽습니다. 보지를 않습니다. 아예.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제가 굳이 주말 저녁에 MBC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볼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서 아마 그 중에서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온 기사 한두 개 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거의 뭐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MBC의 압력이라기 뭐하지만 공개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이게 오히려 더 기사화가 돼서 네. 아니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지? 정말 이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인가? 뭐 선거판을 출렁이게 만들 내용인가?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을 키웠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궁금증을 키워서 이 사안이 사실은 뭐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 내에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더 파급력을 키운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무적인 판단도 좀 미스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회람이 되고 있습니다. 뭐 9가지 녹취록 속에 나오는 9가지 내용에 대해서 MBC 담당 이제 변호사가 이제 유포를 시켰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이제 결정문이라고 해서.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입이 떡 벌어지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 전부터 며칠 전에 이제 겨우 찌라시라는 형태로 이제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대위 관계자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그 공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워딩이 있는데 이런 워딩이 철저하게 기획되어 있고 떡밥을 던지면서 유도해서 통화를 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건들고 그것을 녹취를 받아가면서 더 자극시키고 이러면서 취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어떤 기자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 기자가 어떤 큰 의도를 갖고 저한테 말을 던지게 되면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그게 7시간 45분 분량인데 이걸 뭐 다 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분적으로 짜집기하고 편집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국민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보도되게 그냥 가만히 국민의힘 선대위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의 방문을 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선거의 과정이고 지금 5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러면 선대위 관계자들한테 더 자극시켰다 움직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2주에 걸쳐서 이 방송이 보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그 후부터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 조사와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지율을 보면서 질문을 드려보죠.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다자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 31%, 안철수 후보가 17%까지 올라갔고요. 심상정 후보가 3%입니다. 추이를 쭉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쭉 거의 일직선입니다. 계속 저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한 주 전에 비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도 이번에는 상승 추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했다. 이 부분은 지난 그 당대표와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이대남을 집중 공략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성과를 거뒀다고 봐요. 분명히 이대남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지는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 공략한 게 내용의 어떤 그 맞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뭐 지지층 결집을 이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은 반등을 찍고 소폭 상승했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따라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이 격차를 더 벌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즉 안철수 후보를 10% 중반 이하로 떨구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다라면은 이제까지 지지율 1위를 달렸던 윤석열 후보인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지지율을 더 벌리지 못하면 단일화의 압력에 굉장히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시작돼 버리게 되면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소위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거나 이재명 후보와 소위 그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이런 거보다는 단일화에다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선거 운동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김건희 씨 이 방송 이 부분이 지금 반등세로 돌아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이게 참 타이밍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터졌으면 그나마 좀 덜할 텐데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걸 연타석으로 맞았을 때 그 반등세가 주춤하거나 또는 여기서 또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급격하게 이 사이에 있는 중도 표심이나 이탈 표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지율 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또 향후에 어떻게 이걸 돌파할지 고민되게 만드는 그런 조사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이제 지지율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꺾인 게 아니라 또 다소 상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이 전부 안철수 후보한테 옮겨갔다라고 이제 처음에 전망을 했고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해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안철수 그 후보의 지지율 17%는 그 윤석열 후보에게서 가져갔던 퍼센트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즉 뭐냐면 그동안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층, 그다음에 또 민주당 내에서 역시 그 이재명 후보에게 불만을 가졌던 이낙연 지지층 네. 이런 층들의 지지율 일부를 안철수 후보가 흡수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구도가 상당히 흥미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중도와 청년 민심의 입안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청년 민심은 일단 회복한 것 같지만 아직 중도 민심 회복이 좀 덜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김건희 배우자 리스크가 또다시 다음 주에 터진다면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지지층들을 더 흡수해 나간다면 상황이 굉장히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두 분 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